안녕하세요. 9월 21일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기념하여서 비욘디에서 대한치매학회와 함께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PD 최희선이고요. 오늘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최신 치료와 함께 임상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의 박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분야에서는 대가를 좀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한치매학회에서 기획이사로 역임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가천대 길병원 뇌건강센터장으로 또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네, 제가 치매 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약물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약물 개발에 관한 임상 연구들, 그러니까 국제 임상 연구들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임상 연구들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알츠하이머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최근에 어떤 치료들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들으시다가 임상시험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알츠하이머병이 치매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주제죠. 임상시험이라는 게 뭔지 또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은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치매라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워낙에 강의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치매라는 게 병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치매는 병명이 아닙니다. 치매는 어떤 증상명이거든요. 우리가 두통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머리 아프면 두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그걸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두통을 일으키는 병이 뭐 뇌종양부터 시작해서 뇌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치매를 일으키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 100여 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치매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퇴행성 치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퇴행성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게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조금 아까 퇴행성 치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퇴행성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게 이게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치매가 문제가 되는 게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길답니다. 특히나 이제 여자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노화가 빠르고 이 빠른 노화 때문에 생기는 치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한 75만 명 65세 이상의 치매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50년이 되면 한 3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중에서 퇴행성 치매 중에 제일 많은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도 전부 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중점을 두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거냐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신경 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저기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의 첫 번째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얘기가 없었죠. 이 당시에는 이 사람 이름이 어거스트 디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51세에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51세에 굉장히 그 이상한 병이 발병을 했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단기 기억이 굉장히 그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의부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남편을 굉장히 의심을 하고, 편집증적인 망상 증상이 생기면서 남편을 급기야는 이제 그 바람 폈다고 고소까지 하고, 또 자기 그 이불을 길거리에 가지고 나와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51세 때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를 처음 보게 되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다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뇌를 부검을 해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분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쌓여 있다. 그게 아밀로이드라는 그 아밀로이드 그 플락이라는 거하고 신경소미 소체라고 나중에 이제 명명된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의 그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이 병을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요 이렇게 동그란 거, 요게 이제 그 아밀로이드 반, 노인반이라 그러는 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원래 뇌 안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몸 밖으로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빠져나가야 돼요. 특히나 이제 밤에 우리가 잘 때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엉기기 시작을 하면, 끈적끈적해서 이제 엉기기 시작을 하면 얘가 신경세포를 죽이면서 뇌 안에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정상적인 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망가져요. 그러면서 또 쌓이게 되거든요. 요 두 가지 물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이렇게 정상적인 뇌세포가 이렇게 뇌가 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뇌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뇌가 위축이 되면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일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제일 유명하신 환자가 이 레이건 대통령이죠. 미국의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미 집권 2기 때 이 알츠하이머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증상도 조금 있었지만 워낙이 이분이 이제 명배우기도 했고 연설을 워낙 출중하게 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 퇴임을 하고 나서 본인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였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게 그 연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펀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연구 기금을 마련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기금들이 이 뇌신경과학에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분야의 연구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런 알츠하이머병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병이 진단받은 다음에 보통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돌아가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가 굉장히 큰 그런 질환이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20년 이상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가 이 알츠하이머병에 포커싱이 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뇌 위축이죠. 여기 보면 제일 요 왼쪽에 있는 게 정상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본 거거든요. 여기가 위고 아래고 여기가 오른쪽 왼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병이 점차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여기가 해마라는 부위인데 해마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래서 원래는 기억력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초기 그 기억력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도 인지 장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점차 떨어지는 이런 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뇌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굉장히 좀 쭈글쭈글하죠. 이 MRI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MRI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가지고 앞에서 본 건데요. 이걸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는 이렇게 뇌가 많이 쭈글쭈글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MRI를 탁 찍은 다음에 제가 치매인가요? 아닌가요? 치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런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이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병들은 MRI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네. 어떤 사진이 치매 환자처럼 보이세요? 아까 그 치매 환자는 뇌가 쭈글쭈글해진다고 했으니까 네네. 오른쪽이 아닐까 네, 싶은데. 오른쪽 요게 훨씬 더 뇌가 쭈글쭈글하죠. 네. 그렇지만 이게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치매 환자는 요 왼쪽 뇌의 환자가 치매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56세 환자거든요. 초록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73세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정상 인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연세가 드시면서 뇌가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위축만 보고 우리가 치매다, 아니다, 알츠하이머병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검사들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젊은 초록의 치매 환자분들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도 뇌위축은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리고 다른 치매들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혈액 검사, 또 인지 검사, 또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RI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20년 전에 알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뇌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라든지 이런 이상단백이 먼저 쌓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알츠하이머병은 여기 증상이 없는 시기가 있고요. 경도인지 장애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상태가 있고 치매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매 증상이 심하게 되면 사망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라든지 이 타우 단백이 그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처음에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게 뇌 안에 이미 가득 쌓이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5년,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전에 이게 이미 이렇게 쌓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죠.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그 이후에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기 벌써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뇌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물질이 쌓여 있으면서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유튜브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츠하이머 병과 알츠하이머 병 치매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도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초기에는 아무 증상 없잖아요. 혈액 검사해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치매 증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당뇨병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병도 그 인지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뇌 안에 아밀로이드나 이 타우 단백이 얼마큼 쌓여 있는지,
또 뇌 위축이 얼만큼 심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아, 이분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하나도 없죠.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 지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그런 치료약들은 치매 증상 이전에 우리가 이 치매 그러니까 병을 치료를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미리 예방을 하자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내는 건 어떻게 알아내느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펫CT예요. 아밀로이드 펫CT. 그러니까 펫CT는 가끔가다 이게 폐에 뭘 찍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PET. 그 영어로 이제 영어의 약자죠. 포지션 에미션 뭐 토모그래피 뭐 이런 그 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PET 영상인데 이게 그 아밀로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예전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야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은 여기에 정상인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 연세가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 있어서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빨갛게 보여요. 이거는 2007년도에 PIB 영상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이제 뇌과학연구원에서 제 환자를 이제 찍은 거였는데 요렇게 보면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정상에서는 이렇게 파랗게 아밀로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만 해도 벌써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는 굉장히 이제 꽉 차 있죠. 근데 이거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이미 경도인지 장애나 정상인들에서도 이런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쌓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분은 여자 60세 환자분이에요. 저한테 오신 거가 이제 상당히 좀 되셨는데 이분이 직업이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6년 전까지는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고 손님들 응대를 제대로 못하니까 동생이 갔다가 보고 안 되겠어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저한테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게 이제 가장 힘들다는 거였고 그 신우와 조카를 헷갈려 한대요. 그리고 동생 집으로 이제 미국에서 모시고 왔잖아요. 한 10일이 지났는데 동생 집에서 화장실을 헷갈려 할 정도로 이제 증상이 이미 이렇게 심해진 거죠. 시장에서 거스름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격이 굉장히 심하게 변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보면 MRI를 보면 6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60세, 65세 그 환자분 보셨잖아요. 56세 환자분 보셨잖아요. 60세 정도 되면 뇌가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거의 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 이렇게 뇌가 위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밀로이드 펫CT인 겁니다. 아밀로이드 펫CT는 아까 같이 이제 칼라로 제공하는 펫CT도 있고요. 이분이 찍은 거는 그 플로로베타벤 이미지라고 이건 흑백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영상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보면 밑에는 그래도 뭔가 좀 뾰족하고 이렇게 까만 틈들이 이렇게 빈 틈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는 뇌세포가 겉에 있어요. 뇌 겉에. 그래서 뇌 겉에 이렇게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요 안에 이렇게 하얀 것도 다 아밀로이드인데 요거는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이렇게 보면 밑에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이게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아밀로이드 이렇게 양성을 보이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분은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꽉 차여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알츠하이머병의 그 약물 개발은 이렇게 1차 예방하고 2차 예방, 그 다음에 3차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예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그 약제가 3차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병이 다 생겨서 증상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증상이 생기지 않은 그 시기에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 치료가 2차 치료고요.
아예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나쁜 단백질들이 뇌 안에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1차 예방이죠. 1차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우리가 음식하고 이제 운동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대부분의 그런 약제들, 그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다음에 그 증상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2차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실 이런 2차 예방을 위해서 임상 그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임상 연구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약물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시험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임상 시험이라는 게 그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일단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전임상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먼저 전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연구를 전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연구를 통해서 약효가 있을 것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다 개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임상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1단계는 일단 그 전임상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 생각이 되는 약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혹시나 이게 그 사람에게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게 그 일상 연구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보는 게 이제 주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성을 평가를 해서 이게 안전하다. 사람한테 써도 되겠구나. 환자분한테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 연구는 어떤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약을 투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적응증하고 용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그 과해도 안 되고 과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 적정 용량을 평가하기 위한 그 연구가 이상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상 연구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그 소수의 인원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 이상 연구에서 그 적정 그 용량이 결정이 되고 이런 환자분들한테 쓰면 제일 좋겠다고 이게 딱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3상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3상 연구는 굉장히 광범위한 대단위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글로벌 3상 임상, 그러니까 다국적 3상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그 위약군까지 포함해서 뭐 3,000명, 4,000명 이렇게 대단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진짜로 이 약이 시판할 정도로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상 연구에 그 성공을 하면 우리가 그 허가를 얻어서 약을 실제로 병원에 제공을 하고 환자분들이 투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상 연구에 성공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약을 쓰게 되면 그 이후에 그 4상 임상 연구라는 걸 해서 그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면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을 평가를 하는 그런 4상 임상 연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 연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연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진행을 하고 있느냐? 알츠하이머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츠하이머병도 물론 이제 아까 제가 3차 치료라고 얘기했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제들에 대한 임상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2차 예방약이죠. 그러니까 뇌 안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주 초기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죠. 그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전을 잠깐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왜 생기냐 하면 처음에 아까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아밀로이드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는 원래 물에 잘 녹아요. 우리 몸에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녹아서 소변이나 이런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가닥 두 가닥씩 쌓여요. 그러면서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그게 뇌세포에 들러붙으면 뇌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그걸 신경염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신경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 신경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그 신경이 퇴화하면서 죽죠. 근데 그러면서 이 신경 안에는 타우 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우 단백은 뭐냐면 신경의 골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신경이 만약에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면 이 골격이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야 이게 동그란 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우 단백이 망가져 버리면 풍선이 쭈그러들듯이 꽉 쭈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타우 단백이 엉겨서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신경이 퇴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신경을 죽이고 그러면 타우 단백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신경이 퇴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약들을 만들면 될까요? 이런 그 아밀로이드 플락이 생기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타우 단백이 망가지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신경 염증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약제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의 이제 임상 연구들을 다 여기에 종합해 놓은 이런 표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어떤 약들은 여기 보면 요쪽에 있는 약들이 그 증상 치료제, 요쪽에 있는 약들도 이제 증상 치료제고, 여기 있는 이 약제들이 전부 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2차 치료제고, 요게 임상 1상, 2상, 3상에 와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3상에 있는 약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성공한 약들이 나왔죠. 그 약이, 여기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국제 학회에서 그때 발표됐던 슬라이드를 제가 그대로 따와서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에듀케누맙이라는 약,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약제들이 지금 성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약이 에듀케누맙이라는 약이죠. 2021년에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완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분 허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아주 의미 있게 낮추는데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일단 아밀로이드가 낮아져도 인지 기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현저하게 낮춰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일단은 약을 허가를 해줄 테니까 쓰고 10년 내에 2030년까지, 아까 4상 연구라 그랬죠. 허가한 다음에 효과를 보는 거, 4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해라, 이렇게 만든 게 이 에듀케누맙이라는 약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아까 빨간 게 아밀로이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약을 우리가 임상 연구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효과가 있는 약을 주는 군들도 있고 없는 약을 주는 군들도 있습니다. 그게 임상 시험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약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전혀 없는 위약이라 그러죠. 그런 약을 드려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위가 위약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분한테 이렇게 네 분이 있으면 이분은 위약을 드셨네요. 위약을 드셨고, 이게 빨간 게 아밀로이드예요. 근데 요분은 진짜 약인데 3mm, 요분은 진짜 약인데 6mm, 이분은 진짜 약인데 10mm를 맞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봤더니 위약을 맞으신 분은 그냥 빨간 게 그대로 있어요. 아밀로이드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3mm, 6mm, 10mm가 될수록 점점 효과가 더 좋아서 아밀로이드가 싹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근데 이게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게 많이 이게 설명이 됐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과가 아주 확실하진 않았고, 그렇지만 또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처음에는 한 6천만 원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나중에는 한 3천만 원 싸지긴 했지만 1년에 약값이. 그리고 검사비까지 하면 검사비도
그 1, 2천만 원 이상 되니까 1년 동안 해야 되는 검사비가 워낙이 비싼 비용에다가 또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뇌가 이렇게 붓는 뇌부종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뇌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우리가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쓰면 이 약이 충분히 쓸 가치가 있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런 와중에 2023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그 레카네맙이라는 그 약제가 바이오겐하고 에자이에서 만든 에자이에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이 약제가 FDA에서 완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완전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밀로이드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낮추고 여기 보면 이게 위약군인데 위약군은 요 위에서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게 레카네맙이라고 한 군은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등록 당시고 요게 이제 18개월 동안 약을 쓴 다음에는 이제 요게 노랗고 색깔이 들어간 게 아밀로이드가 있는 거고 요게 파랗게 된 게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그 아밀로이드가 없어진 것도 보여줬는데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약물을 투약하면 한 7.5개월 정도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생명을 한 7.5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 그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약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약을 맞게 되면 이 약을 안 맞은 사람은 7.5개월 전에 일상생활이 수행이 안 될 정도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인지를 가지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한 7.5개월 정도 더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 물론 치매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그 증상의 악화를 7.5개월 정도 좀 늦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도의 약물 효과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다, 쓸만하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냈죠. 그래서 그 허가를 낸 게 이제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게 이제 올해 6월인가 7월인가 그때쯤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약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심의 단계에 있고요. 아마 내년 말, 내후년 초,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 말고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이 약제도 지금 올해 여름에 세계 학회가 있었어요. 알츠하이머병 학회가. 거기에서 좋은 임상 효과를 보인다. 아밀로이드도 충분히 낮췄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FDA에서 심사를 하고 있죠. 아마 올해 말쯤 허가가 날 걸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제로 성공한 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임상 연구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임상 연구에 대한 기대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임상 연구들은 사실 이건 미국 사이트인데요. clinicaltrial.gov, clinical trial이라는 게 임상 연구라는 의미거든요. clinicaltrial.gov라는 데서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임상 연구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미국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굉장히 흠뻑 빠져서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해주신 PPT를 쭉 다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매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최신 치료와 임상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미국 말고 한국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걸 잘 정리를 한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사이트.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구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이라는 걸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그 찾는 것이 있죠. 여기에 제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치면 여기에 임상 목록이 이렇게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3상 임상이 이제 가장 우리가 실제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시판 전에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임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3상 임상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AR1001 이거는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곧 시작할 연구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뮬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도 있는데 이 약제는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그 환자들의 이제 타우 단백이 망가지는 거,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임상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 AR1001도 저도 이제 곧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 시밀필람이라는 약은 이미 이제 등록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아직은 더 이상은 이제 이건 참여하실 수가 없는데 이 램터네터그라는 이 약은 아까 제가 도나네맙이라는 좀 어려운 자꾸 이런 약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 올해 7월 달에 성공했다는 그 약의 후속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는 내년 초에 일단은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여기 간타네로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아밀로이드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약제였는데 이거는 임상 연구에 안타깝게도 좀 실패한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 임상 연구를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시 기관도 나와 있고요, 대상자 선정 기준도 나와 있고 제외 기준도 나와 있고 설계 방법,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병원에 가셨을 때, 거기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임상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아직까지 궁금증이 좀 남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에 들어가시면 아마,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임상 연구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실험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 중에는 내가 진짜 내 한 몸을 바쳐서 의학 연구에, 의학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다. 또 내가 여기에 기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시행이 되는 실제로 그런 임상 연구들도 있고요. 임상 시험들도 있고요. 또 다른 임상 시험들은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처럼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이런 임상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임상 시험 약제이기 때문에 모든 약제가 다 환자한테 효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좋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기대가 되는 이런 약제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임상 연구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임상 연구들은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런 임상 연구들은 그 환자분들한테도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임상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꼭 그 안 좋게만 너무 이렇게 그 안 좋은 면에서만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상 연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환자분들이 좀 보호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진짜 약을 먹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연구들은 우리가 진짜 약을 모든 분들한테 주는 이런 연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삼상 임상 연구들은 임상 시험들은 이제 실제 그 진짜 약을 주는 분들도 있고 위약을 주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반반 정도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위약이 3분의 1, 진짜 약이지만 그 저용량 또는 고용량 이렇게 세 구도로 나눠서 하는 연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진짜 약을 드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약을 설명을 들으셨을 때, 좀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설명들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참여 의향서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참여를 해도 되지만 실제로 다니고 계시는 그런 병원에서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상 연구를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임상 연구는 조금 아까가 얘기하는 이런 시뮬슬람이라고 하는 그 염증이나 타우 기반의 이런 연구뿐만이 아니라 또 그 우리가 뭐 위고비라고 요즘에 아주 네, 그 살 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인데 그 기전으로 따지면은 당뇨를 낮추는 약입니다. 그 GLP-1 그 리셉터 그 아고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그 부작용으로 사실은 살이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상인들이 당뇨약을 먹으면 저혈당이 빠지는데 이 약은 저혈당이 잘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살 빼는 약으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약이 사실은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등록이 다 끝난 상태여서 더 이상 이제 할 수는 없고 이런 약제들은 아까 그런 염증을 낮추는 그런 약들이고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렇게 없애는 이런 임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등록이 끝나서 지금은 연장 연구라 그래서 이미 임상 연구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만 약을 드리고 있고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연구가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반 정도 되면 이 아밀로이드를 낮추는 이런 약제들은 실제로 우리가 비용을 내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한 3일 뒤면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어서 그 날을 맞아서 교수님과 함께 알츠하이머병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신 치료들, 임상시험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 남겨주신 것들이 좀 많아서 간단히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읽어주실 것 같으니까요. 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하신 게 네. 치매 신약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대요. 근데 네. 병원에 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가 치매 전조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새로운 약들 사용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데 걱정되고 궁금하다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내년 후반, 내후년 초반 정도 되면 약제가 우리나라에 아마 정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들 보면요. 네. KH초님 질문 읽어볼까요? 치매는 목의 유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님이 치매셔서 많이 걱정되는데 평소 병이 발현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 시 하면 좋은 검사가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이게 목의 유전이라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고요. 그래요? 네, 알츠하이머병은 기본적으로 유전병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 중에서 가족형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족형 알츠하이머병이 유전이 되는 알츠하이머병인데 알츠하이머병 중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1%도 채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 논문에 이렇게 그 직례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나 뭐 이런 그 가족분들 중에 치매 환자분,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유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게 그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분이 있으면 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특히나 이제 아포2 유전형 중에서 4형이 있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조금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 유전형조차도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좀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꼭 생긴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 가족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건강한 우리가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혹시 치매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나 혹은 상황이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네, 아까 제가 그 임상 연구에 대해서 아직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했는데 임상 연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동의를 해야지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특히나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약제들은 굉장히 시험 디자인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우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이 참여하고 싶다는 일단 의사를 밝히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을 하는 측에서 요청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디자인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다 승인되는 게 아니라 각 병원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식약처에도 있고요. 윤리 규정을 따지는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환자를 임상시험을 해도 될지 말지를 심사하는 윤리 규정을 보는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약제에 대한 안전성,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안전성입니다. 과연 이 약을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안전하게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 혹시나 위험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환자분들의 권리가 그리고 보호자분들에 대한 권리가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윤리위원회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있고 각 기관별로도 병원별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안전장치가 이런 것들은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소리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간호사분처럼 아까 예시로 들어주셨던 가족이 보고 더 잘 알고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환자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임상시험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라고 남기셨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다른 병 치매는 특히나 이제 치매 단계가 되면 다른 질환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환자분이 이 약을 참여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완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는 반드시 직계 가족만 됩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 아닌 분들은 그 보호자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없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직계 가족이 없으면 참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다 윤리 규정 예.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혹시라도 이런 임상 시험에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준비한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되어서 좀 라이브를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실제로 저기 네. 한 가지만 제가 저기 맨 마지막에 네. 있는 그 알츠하이머 시험에 참여했는데 위약군에 뽑히면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네. 궁금합니다. 이런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약제들은 그 기존에 쓰고 있는 약들을 그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만약에 그 쓰지 않는 상황에서 그 환자의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의료진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윤리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 약제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죠.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허가가 난 약제들에 대한 임상 연구가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임상 연구의 디자인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치매 약제들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병 치매 약제들. 그런 것들은 어떤 약이든지 다 허용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연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의 치료를 못 받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못 받게 되면 그 연구가 진행이 안 돼요. 알츠하이머병의 최신 치료들뿐 아니라 또 임상 시험에 관련된 오해들까지 다 자세하게 오늘 풀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주신 이 임상시험 자료들은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